가도 될까요? 예.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교수님이 이번에 이 글 쓰시면서 그동안 연구 못하고 미뤄놨던 거를 한꺼번에 다 읽고 이거를 쓰시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몸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힘드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지금 1시간 이상 발표하셨고 또 이 제 질문에 답변까지 해주시게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자유민주주의를 박정희 대통령이 신봉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는 무엇이고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는 명백하게 정치적 개념입니다. 근데 자유주의는 정치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 민중이 지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체제가 서양 사람들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한 명의 군주가 지배하면은 모나키, 군주제입니다. 소수의 귀족이 지배를 하면은 아리스토크라시, 귀족제입니다. 다수의 민중이 지배를 하면은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민중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1인 군주도 아니고 소수의 귀족도 아니고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1인 군주가 잘못되면, 군주제가 잘못되면은 티러니, 참주제, 독재 이런 게 됩니다. 소수의 귀족 지배가 잘못되면, 귀족제가 잘못되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과도제라고 합니다. 몇몇 사람이 다 권력을 다 농단을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과도제라고 합니다. 올리가르키. 민주제가 잘못되면 뭡니까? 데마고그, 중우정치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민중의 지배에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자꾸 강조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중이 지배를 한다. 그게 바로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전체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민주주의 앞에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란 자유란 말을 덧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자유민주주의 외에 진짜 민중이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중이 지배하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하는 걸 뭐라고 인민민주주의 People's Democracy라고 해요. People's Democracy라고 합니다. 북한 같은 나라, 과거의 소련, 현재 중공 이런 나라 People's Democracy입니다. 그래서 자유란 말을 붙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유주의는 뭐냐?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 중에서 특히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는 군주제 하에서도 자유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귀족제 하에서도 자유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하에서도 자유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가운데 자유주의는 민주주의하고 일종의 뭐라 할까 선택적 친화성이란 말을 쓰는데 기존 그거하고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어떤 경우에는
혼용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 민주주의에 자유를 안 붙이면 이건 바로 전체주의, 독재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는 그냥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좌파는 죽으나 사나 자유를 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자유를 뗀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뭐냐? 그게 바로 People's Democracy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민주주의는, 좌파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는 우파의 민주주의하고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승만 자유. 박정희한테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유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때까지 몰랐습니다. 답변이 아주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쉽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아주 쉽게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사실은 독일에서 실용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헌법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것 위험성, 민주주의의 위험성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잘 알고 써야 되고, 또 우리가 민주화됐다,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또 민주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주화가 뭔지, 저는 개인적으로 민족 민주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전태일 열사라든가 뭐 노동운동으로 그런 일도 있고 많이 생각합니다. 도시 빈민 문제가 있거든요. 이 도시 노동자와 도시 빈민들이 엄청 탄압을 받았다.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전태일 여사 분신 사건이 대표적인 거고, 청계천에 가면은 동상이 거의 불상만큼 어마어마한 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그 동상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도시 빈민 탄압 문제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기는 항상 서민으로 태어났고 서민으로 살다가 서민으로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만큼 그 도시 빈민, 도시 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따뜻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저는 그 당시에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한 진짜 목표는 뭔가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근로자들이 그 청계천에 그 평화시장에 그 열악한 조건 속에 저임금으로 그 고생하던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참 가슴 아프죠. 1970년에 전태일은 그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전태일이 분신 자살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아마 박정희 대통령은 참 참담했을 것입니다. 기분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쾌적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고임금으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저는 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전태일 같은 분들이 굉장히 똑똑했다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좀 더 기다리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은 세상 오는데, 그때 근무하던, 그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으로 고생하던 그 노동자들이 10년, 20년 뒤에 다 아파트 사고, 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노년에 외국 여행도 다니면서 중산층으로 다 성공했습니다. 다 성공. 제가 살던 어느 동네에
그 옷수선 가게를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옷수선을 해줍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예전에 저 할머니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봉제공 노동자였어요. 왜 요새 나이 이 나이까지 이거 하십니까? 이러니까 아 뭐 그냥 그 취미 삼아 한다고 심심해서 한다고 자기는 애들 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 다 시키고 뭐 해외여행도 한 번 다니고 그렇다고 잘 산다고 다 중산층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상황만 생각하면은 참 가슴 아픕니다. 서울대학교 애들이 공부하다가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 예. 취업 그 마음 이제 제라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 다니는 거에 비하면 청계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나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서강대학의 어느 신부가 미국 신부가 예수의 신부가 해방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60년대에요. 처음에 어디서 일하는가? 난지도에서 빈민들하고 그 같이 미국 신부가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기 뭐 철거민 있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막 노동운동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한국에 살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빈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빈민운동이 자기 전공인데 빈민이 없어지는 겁니다. 빈민을 찾으러 시골로도 내려가고 나중에서 이 양반이 뭐 한번 치매 걸리셨는가? 우리 서강대학에 다닐 때는 그 꼬마 대일이라고 알려진 신부님인데 좌파에서는 유명한 신부님입니다. 재정구 같은 사람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사이에 그 한국 사회가 급격히 바뀌는 겁니다. 빈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빈민이. 네.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은 이거를 함부로 탄압이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누가 고생 안 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시골에 있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서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어릴 때 대구에서 60년대 초중반까지도 식모가 있었습니다. 식모가 노비죠, 노비 사실상. 네. 그런 인력을 공장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게 박정희의 그 수출소 경제 개발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또 드릴게요. 북한 문제가 있습니다. 10월 유신을 장기 집권 업무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0월 유신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고려하면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박정희는 북한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안보 상황을 정말 그 제가 보기에는 숨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건물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도 그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늘 전쟁 공포를 우리들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10월 유신에 대한 해석을 박정희의 권력 의지 때문에 그렇다 이래 보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뭔가? 북한은 남한을 부정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고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남과 북은 모순관계입니다. 남한은 북한을 부정해야 되고 북한은 남한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사이에 협상이라든가 대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60년대,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여기 남과 북 사이에 어떤 대화도 어떤 협상도 불가능합니다. 박정희의 북한과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걸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남과 북이 모순관계라고 하는 것을 박정희가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2년에 그 저기 7.4 공동성명 이후락이 북한 가고 할 적에 박정희는 그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이후락 혼자 흥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바를 해버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바를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 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을 넘은 거죠. 남북 공동성명도 사실은 이후락이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꾀돌이 책사의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뭐 해봐 이 정도였지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락을 북한에 보낼 때 박정희가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쪽지를 써가 보냈습니다. 그 주의사항 그걸 보면은 그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남과 북은 모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박정희가 명확하게 전제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남한 정부는 북한이 우리하고 모순 관계다. 남한은 북한의 부정이고 북한은 남한의 부정이다. 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위험해집니다. 예.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근대화로 말할 수 있는 박정희 이분은 강력한 민족주의자다. 그리고 또 국가주의자였습니다.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는 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와 이렇게 상충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개인에 대한 정부의 모든 간섭을 다 배제를 해버립니다. 저는 그거는 근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유사이래로 국가 없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하고 불가분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분명히 내한테 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주의와 국가와 자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 이 굉장히 심각한 그 이론적인, 철학적인 논란거리입니다. 다음에 제가 박정희에 대해서 이걸 좀 더 하려면 박정희가 남긴 글을 보면서 박정희의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박정희 정책 속에 다 나타납니다. 모든 경제정책, 산업정책 속에 국가주의적 요소와 자유주의적 요소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교직이 되는가, 이게 뒤섞여 있는가를 아주 섬세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유주의와 자유와 국가의 문제는 결국 답이 있을 수가 없는데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철학을 평생 전공을 하셨고, 교수님 아시는 분은 교수님 보고 아니 어떻게 공부를 한 풀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냐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교수님이 철학자신데 박정희를 오늘 사상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박정희는 체계적인 학술 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상가이고 그 사상가와 철학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 질문 괜히 한 질문 같네요. 잘 모르겠다. 그래요? 예. 어려우면 넘어갈까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죠. 예. 사상가나 철학자나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누구나 다 철학자고 누구나 다 사상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해 생각하고 우주와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구나 다 이제 철학자고 사상가인데, 저 같은 이제 철학자, 요새 철학자라 하면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우리 개똥철학이란 말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개똥철학이 진짜 철학입니다. 그게 모든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철학의 원천이 바로 개똥철학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이제 대학 강단에
철학 교수는 뭔가 하면 고전을 많이 읽고 옛날에 그 철학자들이 쓴 글들을 많이 보고 그 보통 사람들보다 좀 점잖게 좀 재미없게 어렵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이제 철학자고 그 사상가는 그런 이제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운 거죠. 그 대신에 위대한 사상가는 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사이트. 이게 위대한 사상을 저는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박정희 위대한 사상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다 보면 상황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 바뀌는 상황 속에서의 순간 판단력. 그게 지혜입니다. 일이 탁 생겼을 때 바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그 점에서 박정희는 완전히 넘버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넘버원.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그 박정희를 친일파로 보잖아요. 친일파. 예, 친일파로 보는데 일본에 대한 박정희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일본에 대한 박정희의 생각은 저는 이중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정희가 그 일제시대를 보내면서 일본 치하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사관학교 다니고 하면서 아마 오기로 똘똘 뭉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일본은 아마 뭐 박정희한테는 뭐 최고의 원수죠. 원수. 예. 이걸 어떻게 이놈들 어떻게 이기느냐. 이놈들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박정희의 뭐 최대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만주군관학교를 다닐 때 만주군관학교 출신이 한국 사람이 전부 47명입니다. 7기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수에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몇 명인가 하면 300~400명씩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극소수의 조선인 학생들이 1등부터 다 차지했습니다. 박정희도 졸업할 때 만주군관학교 2년 과정을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 못하면은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받아쳤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관학교를 다닐 때 이게 친일파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극복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일본에 대한 외경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만큼 일본을 잘 아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일본의 위대성, 일본 위대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하나 꼽아라 하면 저는 일본을 꼽습니다. 몇 나라를 제가 5나라를 꼽으라면 그 중에 반드시 일본을 저는 꼽습니다. 일본이 위대한 나라, 그 일본의 위대성을 박정희가 잘 알았습니다. 그걸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하는 것도 박정희가 잘 알았습니다. 지금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제가 아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일본하고 우리하고 학문적 수준의 격차를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대학생하고 중학생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좀 그런 거 일본 겸손하게 배워야 그래야 일본을 이길 거 아닙니까? 반일만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일본의 식민지 됩니다. 그 일본의 힘, 일본의 위대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배울 준비가 전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이 두 가지 일본을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배움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정희는 집권 18년 동안이요. 그 좌파 지식인들, 학생들과 싸웠다는데 그 좌파가 오늘날 종북 주사파로 발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2023년도에 박정희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박정희 시대에는
반정부 세력의 밑바닥에는 그 북한하고 연계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인혁당, 통역당이 바로 그거죠. 그래도 그 용공 세력이 그 함부로 날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공 들어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보다 훨씬 더 자유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박정희는 일본 육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박정희는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만은 그 오공을 그 이끌어갔던 육사 11기 이하 전두환, 노태우 이하 이분들은 완전히 미국식 웨스트 포인트식 자유주의 교육을 육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공은 놀라울 정도로 자유주의적 정부였습니다. 모든 정책이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대해서도 이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놔둬버렸습니다. 놔둬버렸습니다. 저는 좀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너무 그때 좀 아니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령을 여러 번 선포했죠. 전부 다 바로 학생 지지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이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학생 지식인들의 그 난동이었습니다. 노동자, 농민은 그때 없었습니다. 또 질문이 몇 개 더 남았습니다.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지금. 예. 그 박정희는 그 보면은 인정 많고 수줍고 소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인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권력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박정희의 이중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좌파자는 박정희를 보고 스네이크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네이크박, 내멸한이라고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나누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려면 자기의 권력을 확고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확고하게. 그러려면은 냉혹해야 됩니다. 냉혹해야 됩니다. 저는 그 권력이 없다면 수출주도 경제개발이고 중화공업이고 자주국방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새마을운동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박정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실하게 걸머쥔 아주 위대한 정치인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좋아합니다만 그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 권력을 그러면 안 되거든요. 허망하게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그 점에 저는 좀 아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혼자 힘으로 여자 대통령을 그렇게 말아먹은 이 나라 남자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정말 권력은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그 권력을 나눠주면 그게 누구한테는 백이 되고 누구한테는 그게 칼이 돼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눌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발제하시는 중에 지식인들과 계속 불화했다고 그러는데 그러셨는데 그 박정희가 스스로 그 학생들이나 지식인들, 언론인들을 했더라면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당대의 그 최고 지식인들을 좀 설득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득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박정희 스스로 나서서 학생들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설득이 안 됩니다. 예. 설득이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깡패는 설득이 됩니다.
그러나 먹물은 설득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먹물은 설득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설득을 저기 뭐야 설득을 안 되면은 그 무슨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무슨 다음에 알려주신다고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뭔가 하면 그 항상 그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좌파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도 그 자기 스스로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사실에 바탕을 두고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에 바탕을 둔 합리적 사유, 이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좌파보다 압도적으로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로 좌파를 분위기로 압도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직접 맞붙으면은 말싸움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 신경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게 좌파가 명분에 항상 우파보다 앞섭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좌파의 본질이 이상주의와 도덕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주의와 도덕주의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말로. 어떻게 이겨냅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좌파의 시작입니다. 좌파의. 아세요? 그게 좌파의 시작. 막시즘의 시작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 배웠단 말이에요. 가장 착한 정치 경제학, 도덕적으로 착한 정치 경제학이 막시즘입니다. 막시즘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르트르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막시즘은 우리 시대에 극복할 수 없는 철학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스탈린 수백만이 굶어 죽고 감옥 속 갇히는 걸 보고도 이 사르트르라는 인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트르는 프랑스 공산당원입니다. 그거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보다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 내가 네보다 더 세상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어. 내가 네보다 더 아는 게 많아. 내가 네보다 더 깊이 있어, 이놈아. 이거를 은근히 보여주면서 좌파를 압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길이 없습니다. 맞붙어가 싸우면 100이면 100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팩트 아무리 들여다 갖다 보도 일마들 설득 안 됩니다. 광주 사태에 대해서, 뭐 5.18에 대해서, 뭐 박정희에 대해서, 뭐 북한에 대해서, 북한 300만 굶어 죽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득 못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어떤 이념이, 관념이 틀어박히면은 그 관념에 바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질문이 2개 나왔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 사상과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사상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조선 후기 실학이라고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학문이란 이런 뜻이죠.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실리적이고 뭐 이런 학문을 갖다 우리가 실학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 있는데, 정말 조선시대에 실학이 있었느냐? 여러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산 정약용이라든가 연안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인간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교의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했다. 다 유학자입니다. 유학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유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는, 유교 윤리의 한계를 돌파하지 않고는 근대화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산 정약용이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나라의 뭐 가장 대표적인 실학자로 알려져 있죠. 노론 주자학자들보다 유교 윤리 면에서 훨씬 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자선정의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 한계는 조선에 문제가 많다고 개탄을 하면서 이 지식인들이 아무도 걸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목숨 걸고 걸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일본에서는 젊은 사무라이들이 일본에 문제 있다고 떠들다가 목숨 걸고 일어났습니다. 일본 사회는 조선 사회보다 훨씬 무서운 사회입니다. 걸기했다, 잘못했다, 일어났다는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도 걸기해가 일어나가지고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게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가른 거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실학을 진짜 완성한 사람은 누군가? 저는 박정희라고. 박정희. 네, 박정희. 저는 한 10년 전쯤에 박태준에 대해서 한 2년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박태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박태준이 제일 존경한 사람은 누군가?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태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실학하고 이 관련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실학하고 박태준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결점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같이 공동 연구를 하던 서울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박태준하고 다산정약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표정은 뭔가 하면 당연히 이게 박태준보다는 다산정약용이 위대한 사람이지. 이걸 전제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이론적 측면에서 박태준은 다산정약용보다 5배쯤 훌륭하다.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박태준이 다산정약용보다 한 100배쯤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무지하게 기분 나쁜 표정을 해요. 진짜 실학자는 박태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박정희 같은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가 조국 근대화라고 했을 때 이제 또 이 갑신정변을 제대로 갑신정변의 완성이 5.16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근대화는 개화, 개화는 서구화라고 했는데 근대화에는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구화만이 근대화다. 이거 너무 유럽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구 문명, 특히 서구 근대 문명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계사를 훑어보면서 이 서구 근대 문명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산업화, 민주화 전부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산업화, 민주화가 중국에서 가능했을까? 불가능합니다. 이슬람에서 가능했을까?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능했을까? 불가능합니다. 근대화, 그러니까 근대화란 백인 부르주아들이 만들었고 그걸 전부 딴 나라들 모방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문명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구 근대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전부 다 모방입니다. 전부 다 우리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백하게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 와가지고 많은 좌파학자들이 근대화가 여러 가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식 근대화도 있고 일본식 근대화도 있고 심지어 뭐 조선시대에도 이미 근대가 시작됐다 이래가지고 근대화 맹화론 이런 것도 있고 이슬람에도 뭐 찾아보면 비슷한 거 어디나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 저기 이슬람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고 3000년 전에도 있습니다. 그건 근대화의 싹이지 근대화가 아닙니다. 근대화가 아닙니다. 정말로 산업혁명을 이룩한 사람, 과학과 기술의
과학혁명을 통해 가지고 산업혁명을 이룬 것은 유럽 백인 부르주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민주화까지 이룬 것도 유럽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거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 이전에, 근대 이전에 중세 문명은 다양합니다. 중국의 중세, 유럽의 이슬람의 중세, 유럽의 중세 다 다릅니다. 근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양의 근대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돌판을 받습니다. 왜? 유럽 중심주의다, 백인 중심주의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난 유럽 중심주의자다. 유럽 중심주의자다. 백인 중심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질문을 다 했고요. 제가 이 오늘 긴 이 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신 우리 최진덕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가 올해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양재 근처에서 3월 달에 했고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발행인으로 있는 프리덤 뉴스가 주관하고, 우리 주체는 우리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 연구회 대표이신 송교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인사말을 한번, 이번 이 행사하는데 많이,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예.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 손기호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래 말을 남 앞에서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서 보고 이제 읽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오늘 근대화 현장의 사상가 박정희 대통령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최진덕 교수님의 심혈을 기울이신 발제로 개최하게 됨을 감사하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프리덤 뉴스 김기수 대표님과 주관하신 분들께서 준비 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연만하신 원로분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면서 또 많은 관심과 열정적인 동참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산업 현장 시찰, 또 새마을 운동, 한강의 기적, 경부고속도로, 경제개발 계획, 한국적 민주주의, 가정의 준칙 등등 수많은 부분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6.25로 폐허된 조국을 재건하면서 4.19 이후에 국가 혼란을 극복하고 절대 빈곤과 보릿고개를 해결했고, 기술 전문적인 어떤 기술 지식을 갖춘 이제 그런 관료를 의미합니다만은 테크노크라트와 또 기업가들, 국민을 비롯한 소중한 인적, 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국익 창출을 극대화하신 근대화 혁명가이십니다. 북한의 전체주의 집단과의 엄중한 대치 상태에서 국가안보, 또 한일 국교 정상화와 아울러 수출주도 산업 및 중화학공업화로 고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셨던 박 대통령의 위협은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상식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조국 근대화의 산업혁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한치의 손색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과가 그 공적과 이 허물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반국가 좌파 세력들은 친일 독재 등 온갖 폐매와 악의 극치로만 외도하면서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이적인 업적이 있게 한 리더십과 통치 철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조명하셨습니다. 오늘의 소중한 내용들이 널리 파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역사 왜곡에 세뇌된 젊은이들 그리고 나아가 좌파 집단까지도 훌륭한 대통령으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용 준비와 발표에 애쓰신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또 그리고 장시간 경청하신 그 여러분께 모두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지금 4시 40분이라고 됐고 우리 최득 교수님이 지금 체력이 거의 고갈되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그 행사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개인적인 질문이나 저기 밖에 나오면 커피숍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 참여하시면서 서로 소통하고 명함도 교류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